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T5를 모델을 가지고 여러 이제 실험들을 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인트로덕션 먼저 보면 이제 이 논문이 나왔을 당시에 이제 NLP 분야에서의 프리트레인이랑 트랜스퍼 러닝의 이제 상황을 한번 볼 건데 이제 NLP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된 모델들이 이제 다양한 NLP 테스트, 또 벤치마크에서 이제 소타를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대량의 언라벨드 테스트 데이터 생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NLP 전이학습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이제 다양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랑 언라벨드 데이터셋, 그리고 벤치마크, 파인 튜닝 메소드 등의 성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성과를 낳았는데 이제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랑 빠른 발전으로 이 다양한 성과들을 서로 다른 알고리즘 비교를 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컨트리뷰션의 효과를 구분하거나 기존의 이제 전이학습의 메소드 스페이스를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한계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한계를 이제 넘어서고자 전이학습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통합적 접근 방식은 텍스트 투 텍스트 재접근 방식입니다. 모든 텍스트 프로세싱 프로블럼을 텍스트 투 텍스트 프로블럼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동일한 모델, 오브젝티브, 그다음에 트레이닝 프로세듀럴, 디코딩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전이학습 목표와 언라벨드 데이터셋과 같은 기타 요소들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은 새로운 이제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현재 NLP 분야의 위치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발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업 부분에서 모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C4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는 T5 모델입니다. 먼저 치포 데이터셋은 이제 저자들이 새로 구축한 커먼 크롤 기반의 데이터셋입니다. 두 번째 T5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으로 문제를 처리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기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랑 차이점은 바이어스를 이제 제거한 심플리파이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었고 그다음에 릴레이티브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C4 데이터셋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셋 크기, 품질 특징이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커먼 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전처리를 이제 적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레인지 디텍트를 이용해서 0.99% 확률로 영어인 페이지만 선별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750GB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풋 앤 아웃풋 포맷입니다. 이제 다양한 NLP에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 수행하기 위해서 D5는 모든 태스크를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트랜슬레이트 태스크를 예시로 갖고 왔는데 기존 포맷은 영어 문장이 들어가면 이제 독일어로 번역된 문장이 나오게 됐는데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 문장 앞에다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태스크 스페시픽 프리픽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픽스는 모델이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를 나타냅니다.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해라 라는 프리픽스가 앞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으로도 이제 변경이 바로 되지 않는 태스크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태스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예중에 이제 갖고 온 게 STS-B라는 태스크가 있는데 센텐스 페어의 유사도를 스코어 1에서 5로 텍스트가 아닌 숫자로 예측해서 알려주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논문에서는 1부터 5까지 0.2의 간격으로 스코어를 구분을 해서 텍스트 형태로 생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변경 안 되는 태스크들을 그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으로 변경을 했고요. 오른쪽은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에 이제 예시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콜론 왼쪽에 이제 프리픽스가 다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 모델은 요거를 보고 그 본인이 수행해야 되는 태스크를 인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을 하기 앞서서 논문에서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미리 설정해둔 것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각 12개의 블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렐로 비선형 활성 함수를 썼고, 드랍아웃은 0.1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수를 보면 기존에 이제 인코더만 썼던 버트 베이스가 110밀리언인데 이 베이스라인 모델은 221년으로 2배입니다. 디코더를 추가했기 때문에 2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세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4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이해 19성 스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시퀀스 랭스는 512, 배치 사이즈는 128로 했고 하나의 배치에 이해 16성 토큰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이스라인 모델은 총 340억 개의 토큰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학습할 때 러닝 레이트를 인버스 스퀘어 루트 스케줄로 조절을 했는데 오른쪽이 공식이고 위에가 이 공식을 이제 시각한 플랫입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은 2의 18승 스텝을 실시를 했고 맥시멈 시퀀스 랭스랑 배치 사이즈는 프리 트레이닝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은 이제 앞에서 봤었던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사용하지 않고 고정된 0.001의 러닝 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드 러닝 모델링 오브젝티브에서 T5랑 저희가 이제 배웠었던 버트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표로 표시된 3개의 마스킹 토큰이 있으면 그 마스킹 토큰 또 3개가 나왔었는데 T5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마스킹 할 토큰이 연속으로 돼 있으면 하나의 그 마스킹 토큰으로 마스킹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마스킹 토큰과 그리고 연속된 토큰 스팬, 요거를 연속된 토큰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제네레이트해서 프리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코스트가 감소했다는 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 XYZ를 센티넬 토큰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킹한 토큰의 정답같이 그 뒤에 나오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어텐션 마스크 패턴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보기 앞서서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플리비디블 마스크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하지 않은 구조인데 이 검은색이 마스킹하지 않은 데고 흰색 부분이 이제 마스킹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버튼을 생각해 보면 버튼은 이제 이렇게 인코더 구조만 갖고 있잖아요. 그 인코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풋의 타임 스텝 정도를 다 이렇게 참고하게 해서 아웃풋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카주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디코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디코더의 마스킹 구조이고, 이렇게 보시면 랭게이지 모델과 같이 현재 토큰의 이전 타임 스텝 정보만 참고를 해서 아웃풋을 생성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2개를 이제 합친 버전인데, 이 카주얼 마스킹 패턴을 이 중간 걸 사용했을 때 그 프리픽스 토큰도 이제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구조이고 그 해결 방법은 프리픽스 파트는 첫 번째 fully visible 마스킹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앞에 이 프리픽스 부분은 이제 파란색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fully visible 마스킹을 처리를 하고 그 뒤에 부분은 카주얼을 적용을 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별 표시가 계속 나올 텐데 이 별 표시는 베이스라인 모델로 나타냅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랑 오브젝티브로 디노이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디노이징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두 번째 보시면 파라미터를 이제 공유한 구조가 있고 기존에 12개 레이어에서 6개로 줄인 구조가 있었는데 이 파라미터를 쉐어한 구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한 구조가 디코더만 사용한 구조보다 효율적이었고, 디노이징 오브젝티브가 LM 오브젝티브보다 효율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슈퍼바이즈드 오브젝티브의 비교 실험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박스로 표시해 놓은 이 세 가지 오브젝티브에 대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단일 토큰이 아닌 스팸 마스킹을 적용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부분이 그 단일 토큰끼리 마스킹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스팸 마스킹을 했다. 이게 차이점이고, 그리고 그 버트에서는 이제 15% 토큰을 이제 마스킹 토큰으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안에서 선정된 15% 토큰 안에서 마스킹을 90% 하고 나머지는 랜덤 토큰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뭐 디셔플링 같은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 토큰의 위치를 이렇게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섞은 오브젝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결과가 아래 표입니다. 이제 성능 실험해본 결과 버트 스타일 오브젝티브가 성능이 좋았었고, 그 일부 번역 태스크, 이 끝에 있는 세 가지가 번역 태스크입니다. 이 일부 번역 태스크에서는 첫 번째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이 이 버트 스타일 오브젝티브랑 유사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더 세 개가 나왔죠. 이 세 개를 이제 더 추가 실험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스킹을 하는 방식에 따른 추가 실험인데, 첫 번째는 랜덤 토큰 마스킹 하지 않고 선택된 15% 토큰을 다 마스킹을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리지널 텍스트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 시퀀스에서 마스킹했던 센티넬 토큰 부분만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두 번째가 이렇게 오리지널 텍스트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센티넬 토큰 부분만 출력합니다. 세 번째는 센티넬 토큰으로 마스킹을 아예 하지 않고 그 마스킹할 토큰을 아예 제거시킨 후에 이제 아웃풋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를 봤을 때 Replace Corrupted Spans 오브젝티브가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이렇게 베이스라인 모델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저자들이 실험을 한 게 마스킹 비율에 따른 성능이랑 그리고 평균 스팬 렌스에 따른 성능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마스킹 레이트를 10%에서 50%까지 총 4가지 케이스에서 실험했었고, 기본 이 1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팬 랭스 같은 경우에도 3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4개 시각화 자료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 실험했을 때 버트 스타일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커럽션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마스킹 전략에서 전략도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리플레이스 스팸 방식이 제일 성능이 좋았고, 마스킹 비율은 15%가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스팸 랭스는 3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C4 데이터셋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C4 데이터셋이랑 C4 데이터셋에다가 일부 변형을 가한 거랑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들을 실험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C4 데이터셋에다가 필터링을 하지 않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4에서 뉴스가 아닌 콘텐츠들은 다 제거한 데이터셋이고, 세 번째는 필터링을 적용을 했는데 그 레딧 사이트에서 그 유저들의 추천을 3개 이상 받은 페이지로만 구성한 데이터셋입니다. 네 번째는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이고, 다섯 번째는 이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에다가 여러 이제 도메인의 이북 데이터셋을 도서 책 관련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추가한 겁니다.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얘기한 게 데이터셋의 도메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슈퍼글루를 보시면 이 위키피디아 플러스 TBC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자들이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인 이유를 추측한 게, 이 슈퍼글루 안에는 이 멀티 RC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소설에서 추출된 리딩 컴프레hen션 특정 데이터셋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TBC를 추가했다고 했는데 TBC도 도서 관련 도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데이터셋에도 이 도서 관련 도메인이 들어있어서 이 도메인이 이제 일치하니까 성능에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쳤다고 이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도메인인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웹텍스트 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레딧 데이터만 썼고 위키피디아 데이터셋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셋 사이즈가 작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의 이제 크기에 따른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풀 C4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2의 35승계였고 이거를 이제 일정 토큰 수마다 이렇게 2의 29승부터 2의 23승까지 데이터셋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했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핏이라는 열이 있는데 리핏은 이 데이터가 그 반복되는 횟수로 학습 때 이제 반복되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아예 되지 않았는데 이 데이터셋 토큰 수가 훨씬 많아가지고 트레인 토큰 수보다 데이터셋 토큰 수가 훨씬 많아서 리핏 횟수가 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핏 횟수가 이제 늘어날수록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원인으로 저자들은 이제 모델이 계속 똑같은 데이터셋을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니까 데이터셋을 이제 기억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로스를 시각한 건데 이 검은색 선 제일 아래 있는 선이 제일 작은 223승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로스가 이제 낮으면 이제 보통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 로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크기를 이제 작게 말고 크기를 이제 키우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 전략입니다. 이제 인코더, 디코더 이제 구조를 바로 파인 튜닝 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프리트레인드 된 부분을 프리즈하고 파인 튜닝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상 타겟 시퀀스 생성을 위해서 인코더를 태스크에 맞게 먼저 학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하고자 하는 태스크랑 새로운 태스크랑 또 이미 학습된 태스크가 이제 다를 경우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파라미터가 파인 튜닝 하고자 하는 새로운 태스크랑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두 가지 대안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댑터 레이어입니다. 이 어댑터 레이어는 렌즈 레이어, 그다음에 중간에 그 렐로 활성 함수를 가지는 레이어, 그다음에 마지막 끝에도 댄스 레이어 이렇게 총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인코더랑 디코더 불과 각 다음에 추가가 됩니다.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다음에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댄스, 인풋 아웃풋 차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델 구조에 이제 추가로 병용할 부분은 없고 그리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제 업데이트 되는 파라미터가 이 어댑터 레이어 파라미터랑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파라미터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어댑터 레이어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레이어의 그 차원 크기를 조절하는 파라미터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추가되는 파라미터 수를 이 D의 크기 사이즈를 조절해서 파라미터 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듀얼 언프리징입니다. 인코더랑 디코더가 보통 이제 12개씩 있는데 그 각각 마지막 레이어부터 사전에 이제 정해놓은 스텝마다 언프리즈 하여서 파인 튜닝하는 방식인데 인코더를 예를 들면은 맨 위에 있는 12번째 블럭을 먼저 언프리즈 해서 파인 튜닝하고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특정 스텝에 도달하면은 11번째 블럭도 언프리즈 돼서 또 파인 튜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이 돼서 마지막 블럭까지 인프린트 되면서 파인 튜닝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능 실험입니다. 일단 성능은 모든 파라미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 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성능 차이가 없었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듀얼 언프리징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파라미터로 파인 튜닝 했을 때보다 조금 이제 낮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파인 튜닝 속도는
더 향상됐다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멀티태스크 러닝 학습이 이제 여러 태스크의 이제 데이터셋을 함께 학습시켜서 하나의 모델로 여러 태스크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랑 슈퍼바이즈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태스크의 데이터셋이 이제 다른 태스크에 비해 이제 크거나 너무 작으면 거기에 이제 막 너무 치중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이제 여러 태스크 데이터셋의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성능을 평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써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셋 사이즈의 K 크기만큼의 제한을 설정을 하고 그것보다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가 K보다 큰 경우에는 그 K개만큼 샘플링을 하고 K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대로 샘플링을 하는 방식인데 이 말만 보면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가지고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 RM에 대한 공식인데 여기서 이 N은 그 데이터셋의 그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셋이 5개가 있으면 n이 5이고 이 m은 이 5개 데이터셋 중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이면 얘를 가리키는 거고 이 투면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 수식을 이제 실제 예시에서 계산하는 게 아래 그림입니다. 보면은 민이니까 이 원을 예시로 들면 여기서 K는 80을 했으니까 이 원은 데이터셋 개수가 100이니까 100보다 80K가 더 작으니까 80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K80보다 데이터셋 70이 더 작으니까 70이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민을 다 구해서 합한 게 된 거고 분자는 M1부터 5까지 각각 다 구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데 이 비율이 각각 RM이고 여기서 이제 0.26을 예로 들면 이 100개에서 0.26 비율만큼만 샘플링을 해온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RM 공식에다가 t분의 1 제곱만큼 한 겁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t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때 t분의 1 제곱한 것들을 이제 합이 1이 되게 정교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어, t가 커지면 t분의 1이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여기에 다 t분의 1을 적용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t가 커지면 이 값들도 엄청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 값들이 전부 다 작아지니까 이 비율이 엄청 작아지면 서로 별 차이가 안 나겠죠. 그래서 t가 커질수록 이 밑에 세 번째 equal 믹싱이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태스크 데이터셋을 동일 확률로 이제 샘플링하는 방식인데 이 t가 이제 커지면 이 equal 믹싱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밑에가 아까 앞에서 본 이제 세 가지 방법론들에 대한 실험인데 성능은 베이스라인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래서 이 멀티태스크 러닝 이후에 이제 개별 태스크 파인 튜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또 추가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을 추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이 examples proportional 방식에다가 K는 예식 코승일 때 이 방법론으로 이제 데이터셋 비율을 산정을 하고 프리트레이닝을 시켰고 파인 튜닝은 각 데이터셋을 개별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의 케이스에서 다운스트리임 태스크 한 개만 제외시키고 프리 트레이닝 시킨 방식입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은 위에서 제외시킨 이 다운스트리임 태스크로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데이터셋에서 언슈퍼바이즈드 태스크의 데이터셋을 제외시키고 프리 트레이닝 시켰고 파인 튜닝은 슈퍼바이즈드 태스크의 데이터셋만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쪽에 멀티태스크 프레임 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 한 이제 모델의 성능이 이 베이스라인 별표시 베이스라인 모델이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브 원아웃 방법론의 경우 이제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 리브 원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 태스크 하나를 제외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파인 튜닝 할 때는 그 제외시킨 태스크로 파인 튜닝을 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다양한 태스크로 학습시킨 모델도
이 학습할 때 없었던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 빼고 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의 경우 성능이 많이 낮아져서 이 언슈퍼바이즈드 테스트의 데이터셋을 제외시키는 거는 어, 너무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에 대한 실험입니다. 당시에 이제 NLP 전이학습 연구에서 이 모델을 이제 스케일링 업 했을 때 성능 향상 효과를 보여가지고 이 논문도 실험을 했었습니다. 크게 사이즈, 트레이닝 스텝스, 배치 사이즈 이 세 가지를 변경해서 실험을 진행했고 보시면 여기 밑에서 중간에 이제 네 개가 스케일링을 진행한 건데 전반적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 뒷부분에 트레이닝 스텝이랑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것보다 앞부분에 모델 사이즈를 늘리는 게 더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가지 모델 향상들도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실험한 것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가장 좋았던 것들만 합쳐가지고 T5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브젝티브는 앞서 봤었던 리플레이스 스펜스 오브젝티브랑 그다음에 이제 마스킹 비율은 15% 그리고 스팬 랭스 평균 길이는 3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은 1밀리언 스텝으로 배치 사이즈 2048, 맥스 시퀀스 랭스 512로 트레이닝을 했고요. 모델 사이즈는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는 앞서 봤었던 멀티태스크 프리트레이닝 이후에 파인 튜닝을 적용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맨 밑에 있는 T5의 11빌리언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 여기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번역 태스크인데 이 번역 태스크의 경우에는 낮은 성능을 이 T5 11 빌리언이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알파벳 기반 언어들을 하나의 포맷으로 취급한 것이 성능이 낮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제 결론은 이 논문은 이제 모든 NLP 테스트를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으로 이제 변경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텍스트 투 텍스트에서 인포더 디코더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노이딩 스팬 오브젝티브가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저자들이 새로 만든 C4 데이터셋 실험을 통해서 더 크고 다양한 도메인을 포함한 데이터셋이 성능 향상에 유한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NLP 테스트에 동일한 모델, 오브젝티브, 트레이닝 프로세듀얼, 디코딩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자료고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